공급망 문제, 운영 유지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게 KF-21의 장점이고, 그 시스템이나 훈련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어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동남아에서 수출 유망하고, 중국 드론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중소형 민소형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모터랑 배터리를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우리나라의 그 드론 기술 국산화, 그리고 국산의 드론 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자님은 방산 관련 활동을 한 16년 예. 정도 하셨고, 이제 이번에 또 K방산에 투자하라 책도 내셔서 요즘에 이제 K방산이 굉장히 뜨거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일단 현재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한 위상, 지금 2025년 어느 정도인 건가요?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무기 수출액 기준으로 10위권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9위, 8위, 11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경쟁자로 할 만한 국가들은 뭐 이스라엘, 이탈리아, 터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발전하면 이제 독일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세계 한 10위권 정도 되는 건가요? 네, 그 2024년에 방산 수출 목표는 네. 이제 8위권 이내 진입, 그 다음에 이제 5년 안에 4위권 진입이라는 목표를 가졌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이제 좀 어렵고 이제 지금 9위, 10위권 요 정도를 계속 최근 몇 년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9위에서 10위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건데, 한국 방산 50년 만에 지금 100조 원 규모 수조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주요 원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 네. 방위사업이 수출을 먼저 생각하고 발전한 게 아니고 네. 국내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고 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군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방위사업이 발전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군인을 무장시켜야 되니까 세계 최고의 성능 아니면 남들이 만들지 않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당장 써야 되는데 혹은 우리가 미국제 무기를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 이런 수입 대체 혹은 이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무기의 대체품을 만드는 데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로우테크 제품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거꾸로 말해보면 안정성이 있고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서 이제 우리가 기술이 없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방위사업 말고 이제 다른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사업 발전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방위사업이 시작한 1970년대는 사실 그런 산업이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우리 발전된 다른 산업들의 효과를 방위사업이 받아왔는데 원래는 같이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산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다른 산업에서는 요새 국산화라는 이야기를 잘 안 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방위사업에서는 우리가 수입하는 부품을 우리가 직접 만든 걸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 수입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게 우리나라 방산 성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국 방위사업은 그럼 좀 추가적으로 왜 이렇게 강해졌고, 어떻게 강해졌고, 글로벌에서 경쟁력 갖추게 된 이유는 뭐죠?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 말한 내용과 일맥상통해가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다른 나라는 못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모든 나라가 사실 방산비리라는 것을 좀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좀 비리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가 아니라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뭐 율곡 비리라든가 뭐 가끔 이제 방산비리 같은 걸 좀 많이 접하셨을 건데 요게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방위사업청 설립 이후에 지금도 방산비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방산비리를 척결하려고 한 게 비리를 척결한다는 결국 사업에서 뭔가 구멍이 있거나 아니면 잘못 집행된 것을 찾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비리를 없애 청렴하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법적인 걸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에서 효율성과 효과성, 이게 진짜 할 만한가 아니면 요게 정확하게 집행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발전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발전됐다가 아니면 방위사업 수출이 잘 됐다고 하고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무기들은 결국에는 비리로 만들어진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잘 쓸 수가 없잖아요. 뭔가 하자가 있겠지. 거기서 뭔가 돈을 쓰거나 아니면 뭔가 빼돌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수출액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런 수준의 그 개발 과정에서의 투명성, 요게 세계 최고 수준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생산 라인 저하, 그 다음에 공급망 이 저하가 엄청 심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체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기보다 매출이 높은 국가들 많아요. 특히 유럽에 많은데 유럽 국가들의 생산력은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었냐면 지금 우리 K2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게 한 이유는 경쟁 제품인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납기가 느려서인데 그게 그냥 납기가 느린 게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이제 사주기만 하면 1년에 한 180대씩 주겠다 이랬는데 레오파드 그 독일제 전차는 주문을 하면 한 5년 걸리나?
7년 걸리나 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히 납기가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준비가 늦다는 건 뭐냐? 부품 관리라든가 유지 관리도 사실 좀 좋지 못하다. 네. 왜냐하면 군축을 유럽이 너무 많이 해서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전차가 많기도 하고 막 장비도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둘 다 장비가 훨씬 작거든요. 장비가 작은 걸 유지하다 보니까 AS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비력도 적거나 부품도 적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에 우리나라랑 그 다른 나라 구분된 차별점이 있었다. 우리는 이제 가령 이제 K9 자주포 잘 팔린다고 뒤에 설명을 할 거지만 한국에만 1,500대 이상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전 세계 한 3, 4 이 정도 되는 수량이에요. 우리가 일단 사가 쓰는 분량이 많으니까 해외 수출 고객들도 안심하고 사게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방위사업체들의 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생산의 외주화, 파편화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기를 살 때 무기가 엄청 복잡해요. 뭐 전투기는 20만 개, 탱크도 몇만 개씩 하는 부품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사고 저기서 하는 그 공급망이 복잡해지고 나라가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같은 나라에 있었더라도 엄청 먼 데서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의 방위사업 단체들은 대부분 어디 있나요? 창원 이런데 예 남부지방의 그 창원 중심으로 사천 그다음 울산 이쪽에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제 일부분이 뭐 대전 이렇게 있는데 공급망 측면에서 훨씬 타이트하고 여기에서 구멍이 날 여지가 적다. 이것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외에도 또 글로벌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정학적인 변화, 그 한국 방산시장에 영향을 좀 미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개인의 성장에서도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뭔가 운 같은 것도 있듯이 국가적인 트렌드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한 거랑 연관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무기 산업과 방위 사업의 방향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 일어났는지 예측을 한 사람도 적을 뿐더러 저도 사실 길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저도 사실 전쟁 터지기 일주일 전에 푸틴이 생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전면 침공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칼럼을 냈다가 그냥 망신당한 적이 있거든요. 부끄럽긴 한데 근데 외국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제 뭐래서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터진 전쟁이 원래 빨리 끝났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장기전을 예상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어느 편이든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장기전에서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빠른 납기와 공급망, 그다음 유지 정비 문제. 왜냐하면 계속 전쟁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끝났을 때는 그냥 뭐 탱크 부서져도 그냥 끝나고 나면 이제 괜찮으니까 한데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파괴되는 게 있고 보충되고 이 전쟁을 본 순간 무기의 성능이 좋고 스펙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할 수 있고 AS가 확실히 되고 그 다음에 생산이 빨리 되는 무기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전쟁의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서 이게 한국에 어쩌다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잘 생각하시면 한국군을 비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 냉전형 군대, 시대에 뒤떨어졌다. 첨단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왜 이렇게 재래식 무기가 많냐 했는데 시대가 거꾸로 재래식 무기가 중요해진 시대가 온 거죠. 이게 저는 지금도 사실 어안이 벙벙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떨어지기 전에도 우리나라 방위사업 기술들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세이즈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혔는데 이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무너지고 방산 수출 시장을 뚫고 이렇게 상황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위 사업 중에서 제일 뛰어났다. 왜냐하면 비슷한 기술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는 사실 이걸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독일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은 우리 스타일이 우리나라랑 워낙 달랐다니까 그렇지도 이 부분에서 저는 대한민국 방위 사업에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질문 드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요. 끝나게 되면 이제 이 방산의 수요는 급감할 수도 있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또 일각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이제 유럽이 긴장감이 이제 돌았기 때문에 계속 사 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쨌든 큰 축의 전쟁이 휴전이든 끝이 나든 큰 수요가 뭔가 큰 공포감은 좀 사라지면 전쟁 중인 것보다는 좀 약해지진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주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 한 가지가 또 긍정과 부정은 다 나니까 어떤 쪽으로 보세요? 지정학이나 국채정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미래 시나리오에서는 방위사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아주 일부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진행되면 이 방위사업이 좀 위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상태로 지금 휴전이나 정전이 벌어진다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종전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2차 전쟁을 두 나라 다 그 한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지금 버티거나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젤렌스키가 실각되든 요새 이야기가 나오는 뭐 그 워싱턴에서 망신을 당했죠. 다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저 전면 전쟁이 일어나겠다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휴전.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휴전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이 한 번 더 올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가지고 정전협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결국에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식으로 유럽 국가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그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약간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 아주 이제 확률이 낮은 시나리오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린 게 뭐냐면 원래 이제 트럼프가 야, 유럽 너희들 방위비 안 써. 왜 이렇게 안 써? 무임승차해. 돈 내.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있잖아요. 요게 기존에 이제 전문가들이 생각했던, 해석했던 걸로는 미국이 돈을 적게 쓰고 유럽이 스스로 방위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을 의도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최근에 대해서 소수 의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 소수 의견에 따르면 어떤 의도가 있냐. 미국이 아예 유럽의 전력 증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은근히 떠밀어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폴란드가 지금 방위 사업에 엄청 발전하고 있고 군대도 확장시키고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봤는데 폴란드 안에서는 일부 그러니까 주류 의견 아닙니다. 이거 근데 이제 하지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일부 의견 중에서는 혹시 미국이 폴란드의 재무장을 원하지 않는 거 아니야? 뭐 막 협박을 안 해 무기를 안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는 폴란드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럽 국가에 대해서 이제 JD 벤스가 얼마 전에 좀 실언을 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테러의 전쟁이든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한 거에 유럽이 도와준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너네들 발전한 게 없다 이런 게 좀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런 걸 강조하기 시작하면 이게 비의도적인 군축이 트럼프가 의도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세상 혼돈의 카오스가 되기 때문에 설마 그러겠냐 이런 게 지금 현재 국제정치 분석하시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자, K방산 높은 성장세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히 못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휴전 상황이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 그 다음에 동북아시아 지역에 긴장이 낮아질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일단 유럽 지역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전 상황이 되면 앞으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그 움직임이 활발해질 게 다수설이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면 다음번에 이제 대만과 중국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국이 벌써 조용히 하는 것 같아도 대만은 지금 젤렌스키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제 미국에 제발 무기를 팔아달라 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 무기 주문을 벌써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동북아 쪽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국가들도 재무장이나 무기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최소 2, 3년간은 성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3년 이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좀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소수설에 보면 트럼프가 입으로 전 세계 군축을 좀 불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이제 세계 최강국의 지위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군축을 강요할 수 있다. 요 정도의 극단적인 시나리오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피해간다면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해외 바이어들이 한국 무기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좀 뭐고 한국 방산기업들이 차별해야 되는 강점은 뭘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납기 안정성입니다. 납기 안정성이 뭐냐? 주문한 시점과 그 계약한 시점대로 무기가 완성되고 배달되는 거. 요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일단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 공급망이 빠그러졌을 때 방위사업도 다 빠그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위사업 부품이 워낙 이제 미사일이든 탱크든 장갑차든 수십만 개 부품이 되니까 그 중에서 한 개가 빠꾸 나면 그게 고장이 나거나 구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건이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재작년에 미국 코로나가 한창일 때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우버를 타다가 우버 기사 아저씨가 나 지금 RTX에서 원래 미사일 조립했다가 너무 돈을 짜게 줘가지고 때려치고 우버하는데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로 방위사업들의 전 세계적인 고용 인원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한국은 뭐가 있냐? 제가 앞서 말했던 정부 부처의 역할이 방위사업 성장에 좀 도움이 됐다는데 그중에서 정책이 뭐가 있었냐면 우리나라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만들면 만들고 끝이 아니고 그 생산 라인을 유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부, 그러니까 우리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이걸 도와주는데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유지를 할 수 있고 그게 굉장히 큰 점수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전투에서 증명된 그 성능의 무기 체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휴전 중인데 전쟁을 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문제에 지금 시장 점유율로는 제일 높은 게 K9 자주포거든요. 네. 자주포 시장의 36%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에 그거를 이제 그 파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파냐, 뭐 세일즈를 어떻게 했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거기 마케팅이나 해외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 해병대 분이 계세요. 네. 해병대 분이 왜 계시냐? 지금 아마 이제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실 건데 옛날에 연평도 포격전이라고 있었어요. 네, 북한이 네, 이제 연평도를 향해서 포사격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그때 어떤 사진이 전 세계에 유명해졌냐면 K9이 그 진지에 포탄이 떨어져서 막 불타고 있는데 우리 장병들이 K9 그 자주포에다가 포탄을 싣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불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대응 사격하고 그 이야기를 꼭 마케팅할 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북한과의 실전에서 증명된 자주포다 이러면서 팔고 이렇게 한다는데 실전에 쓰긴 했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아주 이제 인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상 주적의 개념이 이제 북한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그냥 평화로운 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휴전된. 네. 마지막으로 가격대 성능비를 들 수 있는데 너무 중요하죠.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한 자료를 밝히면 지금 KF-21 보람의 전투 이런 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엄청 멋있는데 이 전투기가 단순히 멋있는 게 아니라 가격대 성능비가 좋습니다. 좋다는 말은 어떤 거 말이냐면 제가 추정한 자료로 의하면 이제 경쟁 기종이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랑 성능이나 전체적인 이제 퍼포먼스는 비슷한데 가격적으로는 약 30%, 운영 유지비로는 거의 50%에 가깝게 남보다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오퍼를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K2 전차, K9 자주포도 공급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거나 그리고 싼값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스펙이 이제 낮고 싼 값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저렴한 게 그냥 성능이 완전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세계 최고의 무기들은 하나같이 유지 정비, AS, 가동률 유지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 전쟁이 나면 무조건 작동이 되는 무기가 작동 안 되는 무기보다 중요하니까 요게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경쟁력이자 지금 이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특히 가격대 성능비, 사실 우리가 어떤 걸 살 때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가성비 있게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결은 뭘까요? 한국 무기가 진짜 딴 것보다 가성비가 너무 높다고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다른 분들이 잘 지적을 하지 않는 게 무기를 만들 때 몇 년간 시간이 들고 몇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 때 납기를 지키거나 가격이 오버되지 않으려면 개발 계획을 잘 세우고 합리적으로 이걸 계획을 써야 돼요. 이 합리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기업이나 일단 다른 그 업체들은 그냥 수출이 필요한가 보다 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별 다른 뭐 가이드라인 혹은 규제 없이 하는데 한국은 방산비리를 좀 이런 게 문제가 겪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사업청이나 이런 정부 부서들이 있으니까 무기를 만들자고 결정하고 승인받을 때 정확하게 계획과 납기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개발 계획을 만들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방위사업청 설립 후에 몇 가지 무기 개발이 실패를 하게 있는데 그 실패를 거울 삼아가지고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가, 만들 수 없으면 사서 쓸 수 있는가, 사서 쓸 때 돈이 얼마나 되는가, 여기 개발 스케줄을 굉장히 정밀하고 최적하게 맞춥니다. 물론 여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스타트업에서 물건 만들 것처럼 번개불을 콩고가 먹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막 10년 걸리고 15년 걸리고 만들까 말까 하다가 4, 5년 정도 설계가 아니라 이걸 하자마자 이거 결정하는 데만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반면에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면 이게 정밀하게 계산된 타임 스케줄과 이제 프로젝트 플래닝이 됐기 때문에 가성비를 맞출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때 납기를 중차하고 일정을 준수해야 되니까 세계 최고 성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성능 혹은 우리나라가 만들 수 있는 수준 혹은 해외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만들 수 있는 수준 이렇게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나라 무기의 특징인데 안 그런 무기들이 특히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제 무기예요. 미국제 무기는 남들이 안 만든 무기 남들보다 무조건 뛰어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가격과 시장 일정이 오버되고 일정이 오버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최신과 첨단 무기를 쓰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데 좀 돈도 많이 들고 이런 게 있죠. 이게 한국 방산과 미국 방산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국산화라고 국산화하면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국산화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 국산화를 하면서 뭐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단순히 수입품을 대체해서 이제 우리가 달러 유출을 줄인다 이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업체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기술력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따로 부품 단위로 수출할 수 있게도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가성비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 그럼 한국 방산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는 좀 어떤 게 있고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게 사실 앞서 질문과 좀 연결돼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좀 앞서 질문한 데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것 중에 몇 개 있냐면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용자 요청에 맞는 현지 특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해요. 무슨 말이냐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이제 항공기 제작회사가 만들어주는 무장이나 장비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그거를 그대로 들어주는데 배 같은 경우에는 배는 군함은 인테리어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인테리어는 각자 할 수 있듯이 그 나라가 만들어주는 맞춰주는 무기들을 장착하고 이런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경험이 많아요. 지금 이제 일본 방위 사업이 좀 잘 나가고 있다 아니면 일본 방위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군함 사업이 한국이 지고 일본이 이겼는데 일본이 배의 성능 자체는 높으나 이런 수입 국가에서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줘. 우리는 니네들이 만든 장비하고 다른 걸 통합하고 싶어. 이런 게 다 노하우고 기술이거든요. 왜냐하면 무기 하나, 레이더 하나,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 뭐 몇백억 걸리고 몇 년 걸리고 그냥 만드는 게 뿐만 아니라 A 레이더와 B 미사일을 서로 연동시키고 이걸 합치는데 한 2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게 흔해요. 이런 경험이 많은 게 또 우리나라의 그 방위 사업의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충 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다른 산업에서도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이게 오프셋이라 하는데 우리가 무기를 팔 때 상대방의 물건을 어느 정도 사줘가지고 대응 구매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대응 구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미국보다 좀 성실히 해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기술 이전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무기를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는 다 각자 나라든 국방력을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기를 사서 쓰지만 언젠간 자기들 무기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도와줘요. 왜 도와주느냐? 우리도 사실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들한테 기술 이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그 절박함을 잘 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절박함을 돈으로 다 취한해가지고 기술 이전료라든가 이런 걸 다 받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협조적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유럽 순이 원래 협조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정보나 이런 차단 같은 게 심하고 미국은 기술 이전 받으려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요. 아주 세밀하게 해가지고 뭐 니는 여기까지만 보고 여기 이상 볼 수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심한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규정이나 아니면 일정을 준수하고 해가지고 좀 이걸 잘해주는 걸로 정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025년이죠, 벌써. 2027년까지 향후 한 3년 동안 우리가 판매할 주요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의 경쟁력은 뭘까요?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옷에도 핀을 하나 가져왔는데 KF-21 전투기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그 자신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차세대 우리 방산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이 KF-21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한 대로 가격대 성능비, 경쟁 기종 대비 이제 유지비라든가 획득비가 저렴한 뿐만 아니라 경쟁 기종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그 거기서 보면 이제 KF-21이 단순히 지금 가성비가 좋을 뿐만 아니라 확장성,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군이 KF-21 주문할 때 한 게 확장 가능성, 성능 개량이 되도록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4.5세대라고 해가지고 전투기를 세대로 구매했을 때 제일 좋은 게 지금 5세대거든요. 현재 날아다니는 것 중에서 그 5세대 전투기보다 성능은 떨어져요. 성능이 떨어진다면 뭐냐? 5세대 전투기보다 KF-21 붙으면 5세대 전투기가 먼저 KF-21을 포착하고 미사일을 먼저 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거든요. 5세대 전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KF-21 블록 3 혹은 KF-21 EX 이렇게 불리고 있는 개량형 같은 경우에는 KF-21에다가 스텔스를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능을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경쟁자들은 이걸 못해요. 왜냐면 우리 경쟁자라는 것도 결국에는 1980년대 설계된 거고 우리 KF-21은 2000년대에 넘어가서 설계된 게 이 차이가 뭐냐? 전투기나 이런 최신의 비행기를 설계할 때 캐드만으로 설계한 때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80년대 기반, 뭐 F-15, F-16, 뭐 흔히 보이는 것들은 다 설계도 그 기존의 아날로그식 기반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놓고 이게 적 레이더에 몇 킬로에 담지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계산을 나중에 사후적으로 하는 건데 KF-21은 이런 것들이 사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쉽게 스텔스기를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다음으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 차세대 방산 먹거리로는 LSM을 들 수 있습니다. LSM이 뭐냐면 이제 대공 미사일로 이제 그 적 미사일 공격이나 항공기 공격을 막아내는 건데
현재 우리는 천궁2라고 해가지고 네. 중거리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요게 3개국에 수출을 했어요. 천궁2요? 예, 요게 그 수출액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엄청 비싸거든요. 이 LSM은 천궁2를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요격 고도와 요격 성능을 높인 겁니다. 대공 미사일이 탄도 미사일 같은 거 요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층 요격 방식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멀티레일인데 적 탄도탄 이렇게 해서 날아올 때 요격을 한 번만 할 수 있으면 요격 확률이 적은데 요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이게 요격 성공률이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고도에 따라서 1번 방어막, 2번 방어막, 3번 방어막 이런 식으로 다층 방어막을 합니다. LSM의 경우나 그 천궁2의 경우에 천궁2는 패트리어트 다음으로,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대공 방어망을 이야기를 했을 때 사드가 맨 먼저 북한 핵미사일이나 이런 미사일을 맞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가 이 2차 요격을 하고 그 다음에 천궁2가 마지막 요격을 하는 방식인데, LSM은 여기에 패트리어트랑 사드 사이에 배치돼가지고 3중 요격 체계를 4중 요격 체계로 갖춥니다. 근데 우리나라 방산의 또 특징이 하나가 이제 호환성 이런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완전 국산 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미국제 무기랑도 같이 쓰거든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의 특징이 뭐냐? 한국처럼 미국제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같이 도입하고 있어요. 얘들이 사드랑 패트리어트만으로는 부족해서 더 채울 게 없나 보니까 한국이 이미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해가지고 국산을 해서 네. LSM도 이제 천궁을 도입한 거랑 마찬가지로 네. 도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얼마 전에 IDEX라고 그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랍 최고의 방위사업 전시회에서도 이 LSM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이 높고 이제 딜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일부는 한국판 사드라고 하는데 LSM은 사실 사드보다는 그 요격 고도는 떨어지고요. 대신에 이게 요격 고도가 떨어진 대신에 사드가 요격해서 실패하면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요게 정말 그 수출 상품으로 유력하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방산 수출이라는 게 당장 못 팔릴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잘 말 못해요. 그나마 그래도 가장 빨리 이제 판매 가능성이 높은 무기체계 LS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요거 말고도 이야기할 부분들이 전 두 가지 더 있는데, 그 헬리콥터가 우리나라가 좀 수출을 잘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가 국산 헬리콥터인 그 수리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국내에 배치해서 180대 이상 생산됐는데 이게 수출이 한 10년 정도 좀 안 됐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라크의 관용 헬기로 2대가 수출되고, 이 수리온이라는 헬기는 원래 병력을 수송하는 헬기인데 해병대에서 지금 공격 헬기, 그러니까 무장을 탑재해가지고 화력 지원을 하는 걸로 해병 마리논 상륙 공격 헬기라는 게 얼마 전에 첫 비행을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예, 요 헬기의 경우에는 그 옛날에 람보 영화를 보시면 람보. 거기서 이제 람보를 상대하기 위해서 소련군이 헬기를 막 들어오는데 네. 생긴 건 사실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고요. 다만 이제 첨단 장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원거리에서 적을 파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드론과 결합된 이런 발전된 기능들이 있는데, 요게 중동 국가에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왜 관심이 있냐면 중동 국가 중에서 지금 홍해가 굉장히 바다가 좁고 이란이 적대 국가인데 이란과의 해상 전쟁에서 이 헬기가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주목받아가지고 수출 상담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잠수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의 경우에는 지금 원래 KDDX라는 군함 생산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주요한 조선소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분쟁이 좀 많았어요. 자기가 서로 맞겠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그 호위함 수출, 우리가 지금 탈락한 사업에서도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좀 경쟁을 하다가 이게 둘 다 탈락을 했는데 이제 좀 업무를 나누자. 그 중에서도 잠수함은 하나오션 중심으로 지금 수출 사업을 하자 해서 요거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는 캐나다랑 폴란드 사업인데 요거 말고도 중동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대가 팔려도 거의 1조가 넘어요. 거의 한 대에 엄청나죠. 이제 값이 비쌉니다. 엄청 비싼 거네. 역시 잠수함. 네, 요 정도로 제가 지금 이제 유망한 수출 부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경제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고 어떤 좀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까 한국 세계 방산에서 10위권이라고 9에서 10위 정도로 말씀은 해주셨는데, 우리 라이벌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되는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우리나라랑 제일 비슷한 방위사업 혹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방위사업 국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대단한 게 미국, 그다음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무기 국산화율이 높아요. 거의 모든 무기들을 국산합니다. 거기는 핵미사일부터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항공모함, 탱크, 장갑차 이런 거 다 국산화해가지고 모든 것을 토탈 솔루션이 되는데, 한국이 아직까지 몇 가지 지금 이제 국산화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부품 단위에서라든가 아니면 체계 단위에서. 요게 아직 프랑스에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는 언젠가 뭐 항공모함,
항공모함이라든가 잠수함은 이미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행기에 다는 뭐 핵심 부품들, 네. 미사일이라든가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국산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프랑스다.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은 우리랑 정반대인데 매출액은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좀 극복해야 될 대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인구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사실 한국군보다 규모는 적고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이 수출 중심 방위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체계, 탱크, 뭐 자주포, 전투기, 구담 같은 게 있으면 그걸 통째로 수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뭐 사격 통제 장비, 뭐 컴퓨터, 아니면 미사일 이런 것들을 부품 단위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잘 팔려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통합을 잘해줘요. 뭐 구소련 비행기에다가 이스라엘 미사일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요게 특기가 있거든요. 대신에 이스라엘은 독자적인 플랫폼이 부족해가지고 그건 약간 중소기업 특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이스라엘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있고, 그 다음에 터키를 마지막으로 지적해. 터키가 몇 위 정도 돼요? 터키가 12, 13이 되는데 와, 터키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후진국 느낌이 있는데. 터키가 방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왜 위협이냐면 터키가 인구가 많고 방위 사업을 이제 좀 전면적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국가의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다가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좀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요. 같은 그 이슬람 국가니까. 여기다 플러스 한국이 좀 약한 부분이 터키가 강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드론 산업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투에 사용하는 무인 항공기, 정찰용 드론, 공격용 드론이 뭐 바이락타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20개국, 30개국 이상에 수출되는데 한국은 사실 드론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요거에서 사실 그 굉장히 터키가 위험한데, 다만 터키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방위 사업이 뭐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 발전된 그 기반으로 우리 방위 사업 기술이 발전됐는데, 터키는 방위 사업이 이걸 주도로 해가니까 핵심 기술에 대한 그게 부족해요. 터키가 자주포를 수출하거나 탱크를 수출해도 결국엔 한국제 엔진이나 한국제 장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터키의 약점이고, 우리는 요거를 좀 공략하면 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폴란드, 호주, UAE 등 대형 수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속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좀 뭘까요? 아무래도 한국 방산에 다른 나라들이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납기 일정 준수. 우리가 당장 전쟁이 날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배달해줘. 이런 것들을 준수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나라 혼자서는 사실 되는 게 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산 무기 중에서 해외 부품들이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부품 공급사가 공급을 좀 중단하면 이제 가동이 중단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바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냐면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 수출한 무기 중에 FA-50 GF라는 경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드는데 여기 핵심 부품 엔진 쪽 관련된 핵심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배달이 좀 늦어가지고 이 폴란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납기 빠르다고 했었는데 얘도 부품도 없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구하고 이제 현지 생산부터 구하고 이렇게 좀 그 고생을 하다가 최근에 이 가동률이 80% 이상까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산 부품 사용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부품 공급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엠바고가 방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엠바고가 특정 국가들은 정말 무기를 샀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싫어요. 엠바고라는 말이 이제 이 언론 노출되는 거 시점 이전에 노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엠바고라는 건 사실 원래는 노출 시점을 정해주고 이전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어떤 국가들은 영원히 발설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취재했다고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SNS 취재를 하다가 어디 중동 어떤 국가의 파일럿이 한국산 무기 좋다 따봉 이러면서 이제 인증샷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사를 쓰니까 기사를 내려달래요. 우리가 뭐 보도한 것도 아닌데 그 규정에 한국어로 된 한국 뉴스 이런 게 한국 사람이 뭔가 보도를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내렸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따봉한 그 비행기 조종사는 이제 그냥 조종사가 아니라 좀 높으신 그 왕족 이런 분이어서 마음대로 했는데 우리는 그걸 마음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까다로워서 그 주식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업체들, 그 방산업체들 공시할 때 금액만 나와 있고 어디 팔았고 뭘 하고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없는 이상한 공시들이 있어요. 이게 딴 업체에서는 사실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예. 사실. 근데 국내 보안은 그렇게 아주 일부
특수 무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공개해 주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걸 왜 공개 안 하지 싶은 것들은 좀 숨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이 사실 저희가 저한테 하는 말인데 너무 이제 수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한국 업체들 간에 이제 경쟁도 중요하지만 그 협력도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한국의 무기 개발 특징이 뭐냐면 원래 정부 주도로 시작해가지고 업체가 자체 개발한 무기가 굉장히 적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고 이게 국방부 소속에 있어요. 거기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이 뭐 K2 전차, K9 자주포, 뭐 장보고 3 잠수함 이런 것들이 다 지적 재산권이 거기에 귀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체들은 뭐냐? 업체들은 제작업체, 협력업체로 그 사람들이 이제 준 기술로 만드는 개념, 그러니까 국가주도 개발된 제품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떤 현상을 일으켰냐면, 아까 전에 천궁2가 굉장히 수출이 잘 되고 비싼 거다 이랬는데, 천궁2의 그 구성을 보시면 LIG 넥슨이 통제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데, 거기 핵심인 대공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은 원래 굉장히 경쟁 관계가 심하거든요. 다른 사업에서는 엄청 경쟁하는데 여기는 또 돈 버는 사업에서는 같이 협력해야 되고, 근데 이 협력 과정 중에서 이제 협의가 좀 잘못되면 좀 이걸 분쟁이 생기고 하는데, 요러고 맨날 싸우는 업체들이 어느 날에는 이제 같은 배를 사야 되고, 요런 상황들을 좀 잘 분쟁을 조절하고 해결해야 되고, 최근에 일어난 그 KDDX 제가 좀 이야기했던 그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을 누가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지금 거의 해결되는 분위기지만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이 KDDX라는 게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굉장히 수출 그 가능성이 유망한 괜찮은 전투함인데, 설계가 괜찮으면 뭐예요? 이게 빨리 만들어져가지고 전력화가 돼야지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근데 누가 만들었지? 이걸로 분쟁이 심해지니까 이게 2년, 3년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수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늦어지고, 우리나라 군의 전력화도 늦어지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수출 증가 속에서 우리 방산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또 리스크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폴란드 수출에서 좀 고생했던 게 이제 수출 금융 요 문제인데, 무기는 사실 빚내서 수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융자도 우리가 줘가지고 그 사는 국가한테 제공하는 게 많은데, 다른 산업에서 이걸 기준으로 하면 지 돈 내고 사는 것도 아까운데 우리가 대출도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 사용 수명이 길기 때문에 국가 간의 특수관계를 만드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 무기 사업을 우리가 수출할 때 금융 같은 것도 제도를 해주는데, 우리가 너무 빨리 수주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수출 금액이 적어서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그 금액 자체를 뻥튀기 한 식으로 일단 넘어갔는데, 근본적으로 선진국들이 수출 금융 내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따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보완입니다. 지금 K방산의 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성능, 뭐 엄청 발전된 기술 이런 게 아니고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남들이 안 만든 무기, 그 다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요것들이 많아지는데, 이제 수출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방산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국가들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게 북한과도 친한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무기를 팔아줘야 돼?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언급은 좀 곤란한데, 동남아 국가 중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친한 국가가 북한과도 친해요. 그런데 방산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미국이 쓰고 있는 방식처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방산 수출할 때 무기의 주요 부분에 블랙박스를 시키라 보안 처리를 해요. 기밀 유출이 되는지 검사를 하고,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당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많아지니까 무기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거 막는 보안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은 아무래도 이제 세계 최고 성능이나 아니면 초첨단 하이테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소홀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좀 갖춰 나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단순한 그 정치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T-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랑 공동 개발하고,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항법 장비를 미국에서 이제 기술로 가거나, 이래서 각자 우리나라 그 핵심 방산 수출 부분 중에 미국 기술이나 기술 제휴가 들어간 게 많아요. 근데 기술 제휴가 들어갔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 수출 규제가 가능해요. 이 나라한테는 팔지 마 이러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KF-21 같은 경우에 엔진이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든 F414 엔진인데, 그 미국이 과거에도 이 엔진을 이제 스웨덴에 팔았을 때 스웨덴에 엔진을 팔아놓고 스웨덴이 미국산 전투기랑 경쟁을 붙이려고 하니까 엔진 수출성이 안 되죠. 이렇게 강짜를 내놓은 게
몰래 내놓다가 이제 위키리크스라 해가지고 이게 기밀 유출 폭로됐을 때 폭로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직 핵심 기술 의존하고 있는 걸 어떻게 독립할 것인가. 요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형 계약 이후 AS, 아까 이제 무기 산업에서 AS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성능 업그레이드 같은 사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면? 네, 먼저 말씀드린 게 한국군이 좀 단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단점이 뭐였냐면 한 번 사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그 항상 이야기한 게 이제 수출, 그 우리나라 뭐 자동차도 국내 그 내수용품이랑 수출품이랑 옵션 차이가 있다. 왜 수출품이 좋나. 이런 논란이 사실 무기에도 그렇죠. 있거든요. 음식료에서도 뭐 양이 뭐 다르고 뭐 들어간. 그쵸. 뭐 라면이랑 이것도 있는데 사실 이게 무기에도 있어요. 한국군이 사실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지금까지 잘 두지 않다가 이제 막 관심을 두기 시작한 단계라 가지고 이 업그레이드를 한국군이 먼저 진행하거나 먼저 실행해야지 수출 국가들한테 이게 메리트가 되고 그나마 다행히 지금까지 몇몇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 국가가 업그레이드 해준 거 한국군이 혜택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좋게 풀린 거 맞는데 앞으로는 한국군도 우리 방산이 잘 되고 이제 우리 전력 증강도 되려면 지금 만들어진 무기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많아야 되고 다행히 최근에 들어가 있는 뭐 K2 전차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업그레이드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고 두 번째로 공급망 확보, 부품 국산 이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이제 여러 번 강조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한국 방산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부품 국산화나 공급망 부분이 재미없고 인기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있어 보이는 탱크 만드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만든 탱크의 내실을 다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좀 부족하고 투자하시는 분도 이거 부품 국산화되는데 이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부품 국산화 되면서 단순히 이제 무역 수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수출을 못하는 국가한테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K9 자주포 엔진이 이제 원래 엔진이 그 MTU라고 독일산 엔진인데 이게 수출 규제가 있어서 아랍 국가에 팔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엔진을 이제 국산화하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그 테스트를 하고 이집트에서 이제 K9 자주포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뉴스들을 좀 보시면 이게 한국 방산의 성장이랑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요건 조금 더 너무 군사적인 거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면 성과 기반 군수라는 PBL 21세기형 유지 관리 시스템 요게 아직 한국은 걸음만 당긴데 이게 정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나 이런 거에 만약에 수출했을 때 부품 같은 건 뭐 니들이 알아서 해야지 하는데 무기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무기는 예비 부품 같은 걸 막 쌓아두고 그 업체들 그 군대가 정비를 하는 능력도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무기를 팔면서 유지 정비하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뭐 솔루션에는 부품도 공급해주고 재고도 관리해주고 정비도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토탈 패키지로 받은 신개념 유지 보수 체계가 PBL이라는 게 이제 나온 지 한 10년 됐는데 아직 한국은 몇 군데에서 지금 시작이 됐고 정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가동률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여기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얼마나 높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제 전투기 PBL을 하기 시작하면 그 PBL 비용이 무기 구매의 거의 4분의 1, 5분의 1, 5년에 한 번씩 20년 정도 하면 거의 무기 그 값을 뽑아내는 거예요. 굉장히 고구마 가치 때문에 요새 방산들 관련된 것 중에 이제 미국 MRO 사업 이런 것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 MRO가 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탱크, 비행기, 전투기에도 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고부가 가치 사업이고 이제 발전해야 된다. 요걸 좀 독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방산 수출이 되는 게 방산 기업에는 굉장히 좋겠지만 국내 방위력 강화에 미칠 또 영향은 긍정적, 부정적 다 있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먼저 긍정적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청공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PSA 약간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전문 용어니까 넘어가는데 수동식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약간 계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성비를 맞춘다고 레이더를 뭐 특정 레이더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A사 레이더 그냥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라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었어요. 근데 중동 수출을 하면서 중동 국가가 야 그거 돈 내가 내줄게 이러면서 이제 A사 레이더를 업그레이드된 천공 레이더를 그 국가에 공급해주고 우리나라 지금 공군한테는 그 개발비를 아끼고 그 장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돼서 이제 곧 개량된 레이더가 한국군에도 배치가 돼요.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선순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이 수출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사례도 있어요. 납기가 중요하고 우리가 납기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우리 지켜야 되니까. 납기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원래 한국 공군이나 육군에 공급해줘야 되는 무기를 해외 고객한테 먼저 주고 한국군은 좀 기다려라 이러면서 수출된 것들이 있어요. FA50이나 K9 자주포나 이런 것들 경우에는 사실
그 전력 공백에 대해서 이제 업체의 수출을 위해서 전력 공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제 앞으로는 규정을 세워가지고 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까, 아니면 이제 전력 공백이 된 만큼 우리 군한테 어떠한 보상을 줘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긴 합니다. 저희는 또 무기 수출은 이제 일반적인 사기업처럼 이제 그런 경제적 이익, 그걸 넘어서 외교 안보 차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방산이다 보니까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 나라의 무기를 수입한다는 거는 외교 안보를 그 나라에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모든 시스템이 종속되어 버리면 그 바꿔끼거나 갈아끼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간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외교 관계나 이런 거 국제 정치에서 그 나라 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뭐 적대국한테 팔진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적대국한테 팔게 되거나 아니면 원래는 우방국이었다가 적대국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걸 그 역사 속 사례를 찾아보면 아르헨티나랑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이라고 1982년에 붙은 적이 있었어요. 둘 다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어가지고 뭐 아르헨티나에 영국제 장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작동이 돼야 돼가지고 그 영국은 미국을 꼬셔가지고 아르헨티나 무기들이 작동되지 않거나 그 작동 정보를 몰래 빼나가도 미국한테 요청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수출한 친한 친구에다가 적이 되면 그 정보를 알아내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곤란하겠네요.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가지는 의미가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국제 정치나 이제 국제 외교상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도 지금 방산 수출을 통해서 혹은 무기를 통해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 정치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신 책이 또 K 방산에 투자하라, 여기 또 부재가 마지막 남은 투자 기회, 트럼프 2기, 방산은 돈이 모인다라서 미국 안 여쭤볼 수 없는데, 자 그럼 최근 미국의 전략적인 고립주의, 우선주의로 파병된 군인들의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K 방산 수요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기회와 제약 둘 다 있고 그 중에 어느 정도 비율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나 이거 들어보시고 각자 판단해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 힘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무기 수요랑 재무장의 수요가 있고, 그 수요들이 우리나라 방산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간섭을 하지 않는다면 옆 나라가 이제 국제 정치나 아니면 유엔을 통해서 뭐 국경 분쟁 이런 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지역 분쟁이 많아지고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뿐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사실 그래서 미국의 그 불개입주의나 이런 그 미군 철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가 훨씬 더 상상 외의 행동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다수설은 아니에요. 이게 소수설인데, 미국이 이렇게 철수를 하면서 국방비를 줄이고 하면서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자기 원래 우방국들한테 무기 도입이라든가 국방력 성장을 억제시키면 자연스럽게 러시아가 이런 미국과 적대했던 국가들이 힘이 커지고, 미국은 그 힘이 커진 국가들이랑 연대를 하면 아무리 얘들이 이렇게 해도 찍어 눌러도 이제 큰 나라들이 빅딜러 해가지고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다수설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런 소수의 설이 미국 전문가들이나 저랑 교류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실 트럼프가 유럽,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 자신들을 동맹국한테 어떤 대접을 하는가, 어떤 요구를 하는가를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국과의 방산협력, 우리에게 기회인가요, 제약인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K방산이 성장됐을 때 미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수 불가결을 했습니다. 지금 T-50 훈련기라든가 K-1 전차, 뭐 많은 무기들이 미국이 설계를 도와주거나 기술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반대로 미국이 기술력을 많이 부르거나 로열티를 많이 부르거나 아니면 뭐 기술 이전 제약을 걸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극복한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공동 개발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리스크 감소라든가 아니면 기술 개발 이런 거에 대한 이득을 갖출 수 있었는데, IP를 의존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외국에 단순히 이제 수출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출 승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지금 KF-21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지금 많이 기대된다고 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KF-21에 사용된 무장들이 지금 원래 미국제 무장을 사용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제 전투기에 당연히 미국제 무장을 장착하고 있겠죠.
그거를 같이 장착하려고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없다는 거는 거의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답신이 몇 년씩 걸리고 얘들이 할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하고 만나자는 킥오프 회의 그래 내년에 만나자 하고 이제 내년에 만나자고 하면 이제 담당자가 바뀌고 이 농담에 진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제 무기 쓰지 좀 국산을 도와주기 싫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미동맹이 중요한 거는 명백하게 이제 알고 그 베이스에서 협상을 하되 미국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산화라든가 기술 독립 이런 것도 같이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의 군함 건조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물론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미국엔 군대마다 장관이 있어요. 미 해군 장관이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의 하나오션을 딱 집어서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 조선소 이런 게 아주 좋은 사례다. 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업체가 이제 미국 조선소를 사가지고 이제 다시 리노베이션한 거 좋다. 이렇게 칭찬을 해서 아주 좋은 게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할 수 있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만 운용돼야 된다 이런 제한 가진 법들이 수정 발의가 되어 있는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한국이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을 바꾸자 이게 공화당이 주기도 있는데 그 공화당 지역구 유타주예요. 유타 특징이 뭐냐? 바다가 없어요. 아무리 공화당이고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해도 이제 그 조선 산업에 끼고 있는 그 지역구나 이런 분들이 과연 이게 쉽게 허락을 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미국의 지금 조선 산업이 망했다 했는데 조선 산업의 수주가 망했지 조선 산업의 로비력이 망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미국 조선 산업 그 조선협회 대표가 뭐 칼럼 같은 기도해서 조선소를 외국에 내어주는 건 주권을 내어주는 것 같다. 약간 우리나라 공익각고 같은 그런 멘트로 진짜 우리나라 미국에서 건조할 수 있는데 왜 외국에서 건조하느냐 이런 비판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플러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군함을 건조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면 단순히 커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미국 기준에 맞춰서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의 선급 규정 같은 거를 이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이나 제작하고 건조할 때서 미국의 보안 규정을 맞춰야 됩니다. 사이버 보안, 이념 보안 아니면 이제 적을 공격을 하나부터 막을 수 있는 뭐 한때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조선소를 왔다 갔는데 이쪽이 방어력이 부족하고 뭐 대공 방어막이 없어 뭐 이렇게 불편한 해군 관료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보다 먼저 그 미국 군함을 건조한 나라가 이탈리아가 있는데 현재 이탈리아가 현지 법인을 사용해가지고 이탈리아 설계를 미국 군함에 맞춰 바꿔서 건조하는데 이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어요. 가격도 올라가고 왜냐면 이탈리아도 배 잘 만들거든요. 기술력도 있어요. 선진국이고 그런데 왜냐면 이 요트도 잘 만들고 해가지고 조선 산업에서 고무과 같이 배를 만드는 걸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탈리아 업체한테 야 미국 군함 좀 만들어 달라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미국 해군이 그냥 뭐 급하니까 아무거나 만들어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계안을 가지고 이탈리아 군함을 그 설계를 받아도 요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는 게 이 기존에 있는 도면보다 수정 도면 이야기가 더 많거나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많고 미국 조선소도에서 건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조선 인력도 교육한 게 오죽 어렵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계는 많으나 결정적인 그 우리가 기대 가짐이 있죠. 이제 미국이 중국이랑 붙으려면 해군력을 건설해야 되고 그렇죠. 미국 해군의 조선 산업으로는 절대 안 된다. 요건 사실 미국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나 제가 이번에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를 좀 벗어나서 이제 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김작가 TV를 보고 오시는 결정권자 하신 분들한테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건데 소형 함정, 드론 함정 이런 거에 대해서 한미 협력을 좀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요. 팔란티어 아시죠? 팔란티어 엄청 유명한데 이 팔란티어가 HD 현대중공업이랑 협업하고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오,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네, 팔란티어랑 HD 현대중공업이 무인 전투함정 테네브레스라는 걸 공동 설계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이 설계한 무인 함정에다가 AI는 팔란티어 AI를 넣는 거예요. 요게 일종의 그 유령 함대라 해가지고 드론 공격 보트로 이제 중국 함선을 상대하자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안두리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팔란티어 요 둘이가 그 현대조선에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데 요게 아직까지는 이제 당장 미국이 살 건 아니지만 이런 협력 사례가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 제가 앞으로 요것 때문에 많이 이제 김작가 TV에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당장 크고 그러니까 10,000톤짜리 몇억 원짜리 그 배를 당장 못 만든다 해가지고 우리 미국 배를 우리가 건조를 못한다 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신형 무기부터 기존에 없던 신개념 무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국 배의 규정이나 이런 게 좀 적을 거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갈 수 있는 게 많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이런 신무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 나가면
이게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될 수도 있고 한국 방위 사업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신무기 얘기해 주셔서 차세대 유망 방산 기술, 요즘 뭐 드론, 인공지능, 뭐 레이저 무기 이런 것들인데 가장 주목해야 될 분야는 어딜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뭉쳐진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드론의 공격 기술, 그 다음에 드론 방어 기술, 그러니까 그 드론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드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레이저 무기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일단 드론 공격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막 영상을 보시면 FPV 드론이라서 엄청 약간 장난감처럼 생긴 드론이 탱크를 파괴하고 이런 영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론이 탱크를 파괴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뭐 몇 천만 달러짜리 드론들은 이제 20년 전부터 탱크를 파괴하는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불과 뭐 몇백만 원 하는 이 드론들이 이제 몇십억 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고 이 부품들이 뭐 중국에서 사온 드론 부품을 조합해서 만든 걸로도 엄청나게 파괴하는데 가성비만 뛰어난 게 아니라 지금 성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미래의 드론은 어떻게 되냐.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열린 그 DSK 2025라고 드론 박람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걸 갔다 왔는데 요새 경향이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붙입니다. 인공지능에 붙인 드론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되냐. 단순히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걔들이 약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떼같이 군집에 이루어가지고 특정 목표만 집중적으로 타격하거나 동시에 여러 목표에 타격하거나 여러 개의 드론을 한 사람이 조종하면서 이제 드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공격 드론이 이제 곧 나올 것이고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일으킬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그 엔비디아의 아주 값싼 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인공지능 보드 중에 엄청 비싼 그래픽카드 이런 것뿐만 아니라 IoT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보드 같은 것도 엔비디아가 만들거든요. 그거를 드론에다 실어가지고 원래 드론이 전파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밍을 당하면 드론이 떨어지는데 인공지능 기능을 넣으니까 추적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전파가 안 통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한 기술이고 반대로 이런 드론들을 막는 안티 드론 기술들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이 창이 발전되는 만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레이저인데요. 작년에 천광이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레이저 대공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해가지고 지금 운용 중인데 요 동네 멀지 않은 데 있어요. 이미. 어디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마포구인데 용산구 둘 중에 하나인 거 맞네요. 뭐. 네, 그렇죠. 그래서 빌딩 옥상에 지금 설치가 돼가 있는데 이 레이저 대공무기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가 원래 총이나 미사일로 이제 드론을 요격하면 파편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찢어가지고 추락할 경우에 그냥 폭발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에 타기만 하고 굉장히 이제 유망한 안티드론 체계가 있고 이 외에도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전용 드론, 뭐 드론을 요격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발전된 산업이 있습니다. 한국도 여러 가지 이런 드론 업체들이 이런 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지만 그 와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어가지고 아마 성장 가능성은 높다. 자, 사이버전과 전자전도 중요해지고 있는데 한국 방사에 대비할 점이 있을까요? 굉장히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냐면 CMMC라는 게 있습니다. 예. 사이버 시큐리티 매추얼리티 모델 세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성숙도 인증하는 그런 모델이 미국에서 기준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할 때 적의 해킹 공격에 방어하기 위한 해킹 방어 기술들이니까 기준이 있어요. 뭐 방화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문서를 만들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클라우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요게 사실 한국이 무기 빠른 납기 개발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게 있는데 지금 요것을 많이 확충하고 발전시켜야지만 이 미국 수출, 왜냐하면 이거를 만족한 무기만 미국에 수출되니까 이런 것들에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이 무엇인가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자파로 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수집과 공격을 하는 것이 전자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적의 무전을 엿듣거나 아니면 통신 해석을 듣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해킹하거나 이것도 다 전자전인데 이거 말고도 휴대폰에서 나온 정보, 배터리나 아니면 그 타이머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사용해서 적의 위치를 찾는다거나 이런 걸로 북한이 핵실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내거나 뭐 김정은 동향에 이런 것도 다 추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 빅데이터의 싸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를 많이 가진 전자전을 가진 업체 국가들만이 전자전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정보가 없으면 그냥 잡음이나 뭐 흘러나온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로 잘 맞추면 이게 뭘 할 때 나온 음악이다. 뭐 김정은이 무슨 차를 탈 때 나온 전자파다. 이런 걸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하드웨어는 괜찮은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직 발전의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래전략에서 무인화가 굉장히 중요한 하드로 떠오르고 있는데 한국 방사는
이 분야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나요? 무인기가 좀 한국 방산이 약간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산 대대급 무인기, 4단급 무인기, 군단급 무인기부터 이제 중고도 무인기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막 18m가 넘는 대형 무인기까지 우리가 개발 완료를 했으나 이 개발 완료 타이밍이 좀 늦고 수출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경쟁자 대비 좀 성능상 열세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무인기는 좀 아픈 손가락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무인기를 만들거나 이런 거는 개발이 완료돼서 만드는데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 무인기 만들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이 추락 원인 찾고 우리나라도 무인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잘 못 쓰이는 게 비바람이 너무 세요. 산지가 많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평야가 많으니까 바람이라든가 이 기상 제한을 많이 봐서 드론이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드론만 쓸 수 있으니까 요게 좀 지금까지 어려웠는데 앞으로 그래도 이제 드론이 미래의 무기체가 된 만큼 차기 군단급 무기, 그 다음에 차기 4단급 플랫폼 이런 것들을 LIG 넥스원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등에서 개발하고 있어서 이들 차세대 드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국군 수요 만족뿐만 아니라 수출 상담도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로는 아직 우리가 그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수출이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네. 우리 약점이죠. 그런데 무인 항공기 드론이라는 게 항공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땅에서 가는 로봇은 이제 지상 드론, 바다에서 가면 해상 드론. 원래는 UGV, UV, USV 이렇게 있는데 그냥 편하게 드론이라고 지상 드론, 해상 드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짐꾼 차량들이 완성돼가지고 지금 현재 현대 로텐과 하나 에어로가 한국군용 이제 무인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쉐르파라든가 아리온스맷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옛날 전쟁에 쓰는 당나귀를 대체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짐을 싣고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서 무장을 싣고 이제 전투를 하고 이렇게 발전이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그 무인 지상 차량에다가 미사일을 싣습니다. 미사일을 실어가지고 대전차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출용으로 드론 요격을 지상 로봇이 하는 겁니다. 지상 로봇이 막 그 경비를 하다가 적을 발견하면 로봇에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해서 드론 요격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완성 단계라 가지고 수출 상담이 있거든요. 요게 또 수출되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인정표가 되는 거죠. 왜냐? 기존의 이제 무기체계나 선진국들도 잘 못 만들 거를 우리가 최초로 수출하게 되는 거니까요. 요게 좀 저는 기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무인 함정. 제가 무인 함정 이야기를 잠깐 이제 HD 현대조선과 팔란티어 테네브레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도 국산 그 무인 함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는 정찰부터 시작합니다. 정찰이란 건 뭐냐? 그 우리나라 NLL이라 해가지고 북한과 이제 서해에서 꽃게잡이 그런 조업을 할 때 좀 충돌도 하고 중국 어선들이랑 서해안에서 막 그 침범하는 거 쫓아내는 할 때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인 함정이 그 경비를 대신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하고 그 다음에 해군 작전 중에 뭐가 있냐면 스타크래프트 마인 아시죠? 마인이 바다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그 지뢰를 심는 걸 기뢰라고 해요. 그 기뢰를 깔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데 그거를 무인으로 해가지고 무인 기뢰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의 그 항구를 봉쇄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드론 해상 로봇으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자폭 드론 보트 같은 걸 해가지고 거대한 배들을 아주 싼 자폭 드론 보트로 이제 파괴하거나 이런 것들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자, 그리고 드론 또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 새롭게 등장한 이제 공군 전력 드론은 지금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드론 기술이 우리는 어느 나라가 가지고 있죠 지금? 공군 전력 드론은 이제 UAV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무인 항공기인데 이 클래스가 클래스 1, 2, 3 이렇게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이 드론 전력을 최고 기술 강자라고 할 수 있어. 군용 드론은 왜냐면 이 군용 드론이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촬영용 드론이나 DJI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날개 길이 10에서 20m 되는 초거대 드론 이런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 리퍼 이런 것들이 드론 선진국이었는데 이 큰 드론들에 대해 가지고 일단 너무 비싸고 그 다음에 가성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작은 드론들을 선택하다가 터키 바이락타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터키 주식시장에 상장된 그룹인데 터키에서 아주 적절한 성능에 적절한 가격의 드론을 만들고 이게 우크라이나는 초반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공군이 없었는데 이 무인기로 공습을 한 게 효과가 좋아가지고 그 이후로 대박이 터져가지고 거의 30개국 이상의 수출을 돼서 터키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드론 강국이라 할 수 있고 또 다른 경향으로는 이게 점점 로우테크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형용 민수용 드론 이런 것도 충분히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시대가 돼가지고 하는데 이런 작은 드론들의 대부분은 다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는 이 FPV 드론이라고 하는 전차를 부술 수 있는데 아주 저렴한 드론들 모터, 비행제어 컴퓨터, 배터리 전부 다 중국산이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같이 다 중국에서 수입해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입합니다. 심지어 요새는 저걸 재밍을 막기 위한 그 광섬유 드론이라 해가지고 전파관이나 줄로 연결해가지고 드론을 조정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장비도 다 중국산이에요. 이 중국의 그 소형 드론에서 입지가 어마어마합니다. DJI 및 오텔 뭐 이런 그 중국 드론 기업들이 거의 전 세계 중소형 민소형 드론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모터랑 배터리를 거의 다 중국산이 많습니다. 이게 좀 우리나라한테는 위협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돼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히 국산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업체들이 있으나 수요가 안 나요. 수요가 안 나오는 이유가 생산량, 이 캐파가 차이 나니까 아무래도 중국산 수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요가 많아서 국산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요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DJI라는 데서 이제 드론 만들고 또 뭐 오즈모 포켓이라든가 액션캠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정말 그 단계 이제 시리즈가 나오잖아요. 1, 뭐 2, 3 나올 때마다 기술이 엄청 발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DJI 자체만 문제가 아니라 DJI한테 중국 업체들이 납품을 하면서 기술력이 발전이 되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이런 DJI 드론 이런 것들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쓰지 않으려고 그 미국산 드론을 만드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국의 드론 업체들이 있었는데 가격이 한 4-5배 차이 납니다. 한국도 중국산 부품을 모두 배제해서 만들려니까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해도 이제 공급망 이슈 이 시진핑이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래의 전쟁에서 공급망 이슈를 생각하면 이제 좀 가격이 들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드론 기술 국산화 그리고 국산의 드론 부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활성화하는 게 국가 전략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런 드론은 얼마나 위협적이고 천적이 있을까요? 드론은 사실 원래는 이제 적의 그 항공기 위협이 없는 데서만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영화에서 보는 큰 드론도 제가 계속 말하는 미국산 드론 뭐 리퍼, 프레데터, 뭐 글로벌코 이런 것들은 적이 방공망이 없는 데서 오래 떠 있어가지고 효율적인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공격 무기는 있었는데 방어 무기가 없었어요. 방어 무기가 없다는 거는 요격당하기 쉽다고 해서 실제로 이란이 미국의 대형 드론을 요격하거나 아니면 납치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냐. 이 자그마한 드론들은 성능도 사실 보잘것없고 사거리도 짧지만 장점이 있어요. 이게 대공미사일을 격추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작고 많고 고도가 낮으니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로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론들이 이제 한두 대 쓰면 그 폭격이 뭐 2km, 2km밖에 안 되니까 큰 위력이 없다가도 이게 군집 대량 살상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대응하는 게 필요한데 현재까지 이런 드론에 대한 위협을 대응하는 건 두 가지가 있고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소프트킬이라고 합니다. 소프트킬이 뭐냐? 전파를 사용해서 드론을 요격하거나 불능화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하면 뭐 드론이 그냥 쓱 내려오던데.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드론 잼머를 사용한 건데 원리가 두 가지 있어요. 드론이 민수용 드론은 사실 그 와이파이 전파랑 비슷한 거 씁니다. 2G, 2.4G랑 5G. 그 5G 이런 주파수나 이런 것들이 수신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통제권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단점이 있어요. 주파수를 바꾸는 대로 이 공격하는 수단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론 잼머라든가 이런 거 장비들을 보면 약간 SF에 나오는 것처럼 막 안테나를 열 몇 개 들고 다니는 병사가 이게 등짐 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게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드킬 그러니까 직접 충돌하거나 파괴해가지고 드론을 요격하는 건데 드론에 대해서 뭐 기관총으로 총으로 갈기거나 아니면 미사일을 쏘면 단점이 이게 떨어지면 아군한테 파편 피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된 건 하드킬 드론이라 해서 직접 충돌을 해가지고 충각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업체들이나 외국 업체들이 좀 연구 중이고 곧 있으면 이런 게 이제 한국에서도 좀 실전에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이란에서 드론을 표현이 재밌는데 납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이거는 RQ-270이라고 미국의 그 비밀 스텔스 드론이 있었어요. 이게 칸다일의 괴물이라고 하는데 가오리 같이 생겨가지고 레이더에 좀 레이더 파에도 잘 안 잡히고 아주 그 적진 핵심을 정찰하는 건데 통신하는 전파를 해킹해서 원래 미국의 통신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란의 통신소가 이걸 하이제킹해서 이란 그러니까 영토에다가 추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얻어가지고 이란은 복제 생산하고 이 기술을 러시아한테도 줬습니다. 이게 아주 센세이션이 된 건데 이게 가격이 거의 몇억 달러 되는 드론이 아주 쉬운 장비 하나로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무기 또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천무는 얼마나 잘 팔리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 이유 뭐고? 일단 천무 모르신 분도 있으니까 짧게 설명 한 번씩 차이 설명해 주신다면요. 천궁은 지대공 유도무기, 그러니까 지상에서 적의 항공기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UAE, 이라크,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세 군데에서 팔렸지만 이 납품 금액이 몇십억 달러에 달합니다. 하나 시스템과 LIG 넥슨이 가장 큰 수혜주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미사일 한 번 체계를 팔아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격 미사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데다가 이란 위협 때문에 지금 중동 국가들이 샀지만 제가 보기에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아니면 유럽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체계의 가장 큰 경쟁자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공 무기를 우리나라랑 경쟁을 해서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랑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나라 천궁 미사일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진화를 하고 있으면 이제 성능상 우위로 이제 우리 경쟁자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제 사드, 패트리어트 이런 미사일도 유명한데 이런 것들은 성능은 물론 최고급이지만 가격도 최고급이기 때문에 모든 영토를 다 이 미사일들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이걸 판매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우는 입장에서 천궁이 많이 팔릴 거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천무는 폴란드, UAE, 사우디에 수출한 다연장 로켓포인데, 여러 발 나가는 게 천무군요. 예, 다연장 로켓포라는 거는 트럭 하나에서 최대 16발의 유도 로켓이 나가는데, 군에 있을 때 제가 본 게 천문 아니겠지만 아주 예전이니까 제가 2002년에서 4년 그때 병영 생활했으니까 이제 다연장 로켓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130mm 보신 거고, 130mm 로켓 그것도 이제 지금 전 대체를 했는데 한 번에 여러 발의 로켓이 쫙 나가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예, 군 생활하셨을 때 보던 그 로켓은 유도가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람과 이런 걸 향해서 이제 포트리스 하듯이 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천무는 로켓이지만 사실 미사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GPS를 유도돼가지고 이 명중 정확도가 10m 안에 아주 정밀 유도가 되는 건데, 한국에 쓰고 있는 버전은 계속 80km 사거리의 그 유도 로켓인데, 폴란드에 수출되거나 중동에 수출된 거는 여기다가 사거리 290km의 CTM-290 미사일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커가지고 천무 한 대에 2발의 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요게 열압력탄이라 해가지고 원래는 북한이 지금 서울을 노리고 있는 포병 부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땅 밑으로 틀고 나가서 폭발을 하는데, 일반 폭발이 아니라 미세한 마그네슘이나 금속가스가 쫙 퍼진 다음에 그게 한 번에 불이 붙어가지고 헐리우드 영화에서 불난 것처럼 폭발 구름이 확 퍼지면서 터지는데, 이게 일반적인 폭발물보다 파괴 범위가 3배에서 4배 정도 넓습니다. 요 미사일도 있고, 여기에서 지금 최신 버전이 있습니다. CTR-MR이라는 최신 버전이 또 천무에 통합되기 시작됐는데, 이 미사일은 뭐냐? 배를 공격하는 거예요. 천무 미사일에다가 적외선 시커를 합니다. 적외선이란 거는 적이 열을 받아가지고 공격하는 건데, 요걸 딱 쏘게 되면 배에서 이제 연기라든가 엔진에서 난 열을 받아가지고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이건데, 폴란드랑 노르웨이에 제한돼 있고, 이건 유럽 수출이 굉장히 될 거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파괴를 하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 진짜 남자들은 대부분 그때 처음 이제 총이든 수류탄이 된 걸 접하는 거니까, 수류탄만 해도 사실은 내 맨 밑 앞에서 터지는데 엄청나잖아요. 예, 물속에서 터지는 그리고 이제 개인이 거의 느낄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최대치는 크레모아였나요? 네. 이렇게 딱 설치하면 그 안에서 이제 쇠구슬 같은 게 한 번에 터지는 건데, 그거 하나만 터져도 산이 울리는, 공기가 빡 터지는 그 느낌이, 그리고 보면서 요만한 건데 진짜. 맞아요. 이렇게 선 연결돼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터지는 건데, 요만한 게 이 정도인데 천궁이나 천무나 특히 나중에도 좀 여쭤볼 현무 같은 것들은 어마어마하죠. 저는 사실 군 생활을 이제 육군 병장으로 공병을 해놨는데, 공병에서 그 다이너마이트 하나만 터뜨려도 맨날 내가 그냥 연구를 하다 볼 때 이거는 다이너마이트 500kg고 600kg 하는데 2kg만 터져도 이게 장난이야 이거는 진짜 좀 느껴봐야 그쵸. 파괴력을. 그래서 원래 보통 수류탄은 대부분 아마 훈련소에서 처음 던지고 하는 게 마지막일 텐데, 그거 막 잡았을 때 못 던져서 부들부들거려서 이제 조교가 항상 옆에 긴장해서 사건들도 가끔 있는데, 자, 그럼 천군과 비슷한 사양의 해외 미사일 방위 체계는 좀 뭐고, 누가 더 경쟁력이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역시 미국이 있을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랑 패트리어트가 있고, 그리고 해외에 수출되지 않는 GBI라는 미국 본토 요격 방어용 미사일 같은 게 있습니다. 요거는 핵미사일을 개조해서 핵미사일을 요격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성능은 세계 최고이지만 아무래도 가격도 높아서 이걸 수입하는 국가들도 이걸 그 미국산 무기로만 채우지 않고 우리 한국산 무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다른 더 저가의 무기랑 섞어서 쓰는 게 있고 이스라엘도 이런 대공 무기 체계의 강자이고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 걸로는 이제 아이언돔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헤즈볼라라든가 하마스의 그 로켓인데 이거는 좀 더 좀 정확한 로켓들을 요격해야 되고 한 번에 몇백 발의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은 낮은데 한 번에 여러 발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 있고 그 다음에 다비드 슬링이라고 미국과 공동 개발한 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 천공이랑 비교할 만한데 요 같은 경우에도 성능상으로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에 수출을 못한다. 그래서 동남아랑 중동에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러시아도 원래 이 대공 미사일에 명가했습니다. S300, S400이라 해가지고 러시아판 패트리어트 굉장히 유명했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한번 수입될 뻔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뻥스펙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 이제 모든 미사일이라는 걸 다 격추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전에서 명 성과가 안 좋아서 이것도 이제 제일 러시아제 대공무기 제일 최신형이 S400이고 터키랑 인도가 수입했는데 수입하고 약간 후회하고 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사실 대공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스터 대공 미사일이라든가 IRST 뭐 이런 것들 몇 개 있는데 유럽 대공 미사일 단점이 있어요. 그들은 사실 위협 중에서 지금까지 위협들 중에서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진격해서 핵탄도 같은 걸 요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 수요가 없어서 안 만들고 있다가 이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한국보다 한 발 늦어가지고 우리 한국이 지금 시장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게 된 건데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중동 국가들이 그럼 천궁을 도입할 계획도 있나요? 천궁이 이미 이제 이라크,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가 수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포대가 한두 개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한 개 포대에 여러 발의 미사일과 레이더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방어를 해야 되는 면적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국가라 해가지고 모든 사막을 다 방어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유시설을 방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유시설이 굉장히 너무 중요하죠. 예, 그렇고 있고 그 사우디랑 아랍에미레이트 인근 국가들도 이 천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 핵심은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쪽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이란과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앞서 말했듯이 천궁뿐만 아니라 우리가 LSM2, 그 다음에 LAMD, 그 다음에 천궁도 2가 있고 지금 수출한 건 2고 천궁 3가 있어요. 이 개량형들도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 공군이 운영할 건데 이 운용 스타일을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따라하려고 해요. 자연스럽게 추가적인 수출이 될 수 있다. 특히 LAMD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수백 발의 다연장 로켓을 유격할 수 있게 우리 서울을 방어하는 무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대형 로켓 같은 거를 동시에 수백 발을 유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만드는 건데 수출 전망이 높고 LSM도 LSM1가 있고 2가 있고 지금 이야기한 거는 1이고 2가 곧 나오는데 이건 또 성능이 발전돼서 뭐가 있냐. 지금 탄도미사일인데 속도가 엄청 빠른 대신에 궤도가 일정해요. 대충 발사 속도를 보면 어디 떨어질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만들고 있는 건 극초음속 글라이더라 해가지고 엄청 빠른데 움직이기도 해요. 요라면 이제 엄청 요격하기 어려워지는데 요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들이 한국에서 이미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거를 개발 완료되기 기다리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K9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K9의 대단한 점은 뭘까요? K9의 대단한 점은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거지만 적절한 성능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성능을 구비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좀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던 이유가 적절한 성능이라고 했지만 그 요구사항이 좀 1990년대 당시에는 우리가 요구사항이 좀 높아서 만들다가 이제 개발 과정에 이제 우리 개발자 분들이 순직하신 것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걸 도전했거든요. 다행히 이게 성공을 해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제 생산을 시작하니까 올해 생산을 시작하니까 이게 좀 표준화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군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1,500대 이상 샀는데 전 세계에서 1,500대 이상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가 거의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도 포를 이렇게 사진 않거든요. 러시아가 좀 그렇게 사는데 중국이 거의 우리가 그 나라들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 많이 생산을 해서 이걸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안정적인 공급만 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서 판매가 많이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수출만 한 게 아니라 기술 수출이라든가 부분 수출도 많이 했어요. 원래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에도 폴란드에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한 게 K9 자주포의 차체를 수출했어요. 걔들이 이제 원래는
폴란드산 국산 자주포가 있었는데 엔진 기술이라든가 이 차체 기술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 엔진 그 차체만 급하게 수입했는데 요것도 우리가 엄청 빠르게 해서 폴란드에 이미 눈도장을 찍어놨은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그리고 터키 같은 데는 터키 국산 자주포를 했는데 송알매기는 전부 다 우리나라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술 수출된 자주포 이런 것도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런 생산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앞서 말했듯이 연평도 포격전에서 실전 배치를 했고 또한 생산량이 많이 되니까 장점이 하나 있어요. 팔리기도 잘 팔리니까 업그레이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두고 있는 업그레이드는 이게 자동 장전 기능 K9A2라고 하는데 지금 K9은 5명이 탑니다. 이 중에서 이제 자동 장전을 하는데 자주포는 이 포탄을 발사하기 위한 장약이 이렇게 둘 다 장전돼야 되는데 포탄은 자동 장전되고 장약은 사람 손으로 장전되는 게 지금 K9 기본형 K9A2를 이게 완벽하게 포탄과 장약이 자동 장전돼서 3명으로 줄여요. 5명에서. 그리고 K9A3가 있습니다. 이게 유무인 복합 자주포라고 하는데 차량 한 대에 4-5명의 사람이 탄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바이두 자동차 자율주행하는 것처럼 원격으로 4-5명의 사람이 4-5대의 자주포를 원격 통제하고 뭐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이 탄 자주포를 사람이 안 탄 자주포가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유무인 복합 자주포로 지금 진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늘도 여쭤봐야 할 텐데 KF-21 완성 전부터 전 세계 문의가 폭주했다는데 KF-21에 관심 보인 이유는 뭘까요? KF-21 같은 경우에는 그 KF-21 이전에도 유럽에서 많이 비슷한 전투기들이 있어요. 유로파이터, 라팔 등 있는데 이들 비행기 단점이 있어요. 그 냉정이 꺼지고 나서 개발 일정이 너무 늘어지고 개발비가 폭증해서 원래 정해진 단가를 맞추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개발 기간이 길어지니까 만들고 있는 도중에 뭐 부품 생산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이래서 공급망 문제, 운영 유지비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가성비 좋은 전투기라는 게 KF-21의 장점이고 요것 때문에 수출 상담이 많이 됐는데 다만 이제 문의를 폭주하는 게 또 다른 이면이 있어요. 뭐냐면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전투기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사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투기를 사기 위해서 정보를 얻고 이게 맞는지 평가를 하고 우리나라에 쓸 수 있는지 하는데 한 몇 년이 걸리고 그 비용만 해도 수십억이 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KF-22 등장하자마자 우리 그 수출 살까 말까 고민을 할 시점에 이미 그 수입 국가들은 우리나라한테 정보를 받아야지 원하는 타이밍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의가 폭주하는 게 있고 이 국가들이 전부 다 사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래도 개발 도중에 뭐 추락을 하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 없이 일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좀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에 그래서 이게 내년까지 이제 개발이 완료될 예정인데 아마 문제없이 갈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쳐가지고 KF-21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KF-21 양산 착수했는데 현재까지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까요? 의미 있는 성과라는데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납기와 기일, 그 다음 사고가 안 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공사장에서 무사고 며칠 난 게 뭐 별로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아주 복잡한 무기 체계는 진짜 아무리 계획해도 계획된 일정이나 성능이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KF-21은 그런데 비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납기가 일정, 그다음 비행시험 일정 그래서 준수하고 사고도 나지 않는 것 자체가 거의 기적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KF-22 상대해야 될 그 유럽산 전투기들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게 이만큼 잘 들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개발해서 뭔가 이제 뭐 하늘을 날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일정을 준수했다. 요거에 정말 대단한 것이죠. 자, 그럼 KF-21 경우 양산과 검증 거치려면 뭐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벌써 호황 전망도 나오는 거 보면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이제 몇 종류 없습니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지금 KF-21에 해외 고객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맞아요. 근데 많은 이유는 무기 도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KF-21이 뭐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 두 번째로 KF-21이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한국 공군이 검증을 해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생길 건데 그것까지 걸릴 거는 이제 2030년까지는 아니고 2026년부터 이제 한국 공군에 인도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KF-21의 그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든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제일 첫 고객이 되기로 약속하고 KF-21 생산 공장을 인도네시아에 짓기로 했다가 지금 돈 배분 문제 관련으로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작년에 원래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인도네시아 정치인과의 그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요거의 해결이 잘 된다면 이제 우리는 첫 고객으로 인도네시아를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자마자 이제 수출이 될 것이고 요게 여의치 않다면 이제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세이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KF-21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한테. 자, 그럼 향후 KF-21 수출 대상 국가는 어디가 될까요? 네, 지금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지금 KF-21 세이즈를 나서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면 먼저 이제 동남아시아의 FA50구매국, 지금 FA50 경전투기가 여러 나라에 팔렸는데 이 나라들이 FA50을 약간 이제 로우급, 그 다음에 KF-21을 하이급으로 해가지고 한국산 전투기로 구성된 항공전력을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하면 토탈 패키지가 되니까 비용이나 이런 게 절감이 되고 그 시스템이나 훈련할 때도 아주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 경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국가들이 동남아에서 수출 유망하고 중동이 지금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어요. UAE랑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UAE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나라 FT50을 수출하려다가 이게 실패를 하고 중국산 훈련기를 수입했는데 이 중국산 훈련기가 성능이 생각보다 안 나온대요. 그리고 UAE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전투기를 팔아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고 있어서 KF-21에 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GCAP라는 5.5세대 전투기를 유럽에서 만드는데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만드는데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나라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참여를 좀 꺼려요.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있을 것이고 동유럽이 아무래도 중동이나 동남아시아보다는 한국 무기의 좀 선호도가 낮긴 한데 그래도 동유럽 국가 중에서 우리 FA50을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그 다음에 당장 전투기가 급하고 이제 가성비 있는 전투기를 필요한 루마니아나 이제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한테는 이제 세이즈를 해볼만 하고 마지막으로 남미도 원래 남미는 뭐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마약상 잡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전면 전쟁에 대한 우려가 없었는데 남미에도 사실 그 남미 앞에 태평양이나 대서양 바다에 분쟁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서 콜롬비아나 페루가 공군력 전력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들에 대해서 세이즈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30년까지 또 3조 원 들여서 전투기 엔진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가능한 목표인가요? 가능한 목표이긴 하나 이게 단순히 그렇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더 이제 고민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나온 그 첨단 엔진 국산화 개발 계획이 3조 원을 들여가지고 10년 동안 만드는데 기반은 있어요. 기반이 뭐냐면 우리가 국방과학 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한화에어로,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한화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용 엔진 많이 만들어 봤어요. 물론 사람이 탈 수 있는 큰 엔진이 아니고 미사일에도 제트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뭐 현무3라든가 뭐 장공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소형 제트 엔진 대신에 하늘을 날아본 제트 엔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날아는 제트 엔진을 만든 적이 없어요. 얘들은 이 나라들은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전문 업체인데 대신에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고 시험평가 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트 엔진 만들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온도가 몇 천 도씩 올라가고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확인 시설의 인프라에서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설계 IP를 가지고 있으니까 독자 엔진, 국산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특정 기술 이전을 받거나 기술을 의존한 걸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 원래 첨단 엔진의 수요는 KF-21용 엔진이에요. KF-21 전투기 지금 미국산 엔진을 달고 있는데 그건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문제는 첨단 엔진이 완성이 될 때에는 KF-21 생산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이제 엔진 개발 스케줄과 무기 그 개발 그 스케줄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첨단 엔진 개발이 완료돼서 수출 고객이 첨단 엔진을 장착한 KF-21을 원하면 이제 수출이 되고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걸 100% 그렇게 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혹은 KF-21을 생산을 한 번 더 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은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너무 미래의 일이라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난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이 첨단 엔진이 엄청 크고 출력이 좋은 엔진이고 이걸 하나 만들면 KF-21 전투기뿐만 아니라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발전소 뭐 이런 거에 또 그 다음에 여객기용 엔진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데 저는 이 기술을 만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좀 소형 엔진 무슨 말이냐면 드론이라든가 소형 비행기에 다는 엔진들이 생산량이 많아서 수요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서 진행을 해야지 우리나라 엔진 개발이 진짜 독립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보다 엔진 기술 좋은 나라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엔진 기술 훨씬 좋고 국산 엔진 만들었거든요. 근데 수요가 없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사장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그런 거 좀 따라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투기 엔진에 있어서는 국산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안 돼 있는 건데 전혀라고 말하면 또
남들 그 회사에서 뭐라 하시는데 라이센스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면허 생산이라 해가지고 제너럴 일렉트릭사한테다가 우리 생산 권리를 얻고 그 조립할 수 있는 그를 제너럴 일렉트릭 감독하에서 조립하고 평가까지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설계를 바꾸거나 이럴 권리는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K방산에 투자하라 요 책에 이제 저자이신 김민석 기자님과 이제 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제가 요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도 뭐 전투기라든가 뭐 방산, 무기를 좋아하시는 밀리터리 팬분들도 있겠지만 또 김작가 TV가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투자를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K방산을 기둥이라 할 만한 우리나라 8개 기업은 좀 어디가 있고 각 기업의 강점과 특징 좀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8개를 뽑았을 때 좀 고민해 봤는데 아무래도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이 방산 쪽에서 제일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투기라든가 고정기 항공기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그 회사라 가지고 중요하고 체계 통합이 가능한 업체를 가진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체계 통합이라는 거는 한 가지 플랫폼을 항공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인데 다른 나라들은 기술력이 좋아도 그 특정 부품이라든가 개별 구성 부품밖에 못 만드는데 우리는 카이가 있음으로 해서 가지고 요것들을 많이 통합한 하나의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주가가 다른 데보다 좀 낮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회사가 카이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지상 장비가 수출이 좀 더 쉽고 그 수출 승인에 걸리는 절차가 짧기 때문에 지상망산을 수출한 그 주가들이 높지만 대형 무기도의 사업은 항상 항공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수출과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안 걸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안 걸치고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건 만약 카이가 만들고 있는 뭐 KF-21 전투기에다가 이제 엔진을 공급하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 에어로에서 장갑차나 자주포 그 다연장 로켓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담당하고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 방산의 허리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가춤에서도 어떻게 보면 얘기가 거의 대장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 제품이 뭐가 팔리든 하나이어로 제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하나이어의 독자 제품도 굉장히 수출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될 거로 보이는데 핵심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하나이어로의 그 중동 수출 장갑차 상업이 있는데 장갑차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중국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승리하게 되면 하나의 역사상 가장 큰 방산 수출에 이런 것도 좀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LIG 넥스원은 이제 레이더랑 미사일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천공2 미사일 수출하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최근에 뒤에 설명할 하나 시스템과 약간 분쟁이 있었어요. 그 하나 시스템과 협력해가지고 천공2를 수출해야 되는데 요거 가격이라든가 납기 조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LIG 넥스원이 이렇게 천공2 그 국가가 주도한 제품을 수출한 것에 벗어나가지고 수출 전용 제품 이런 것들이 좀 몇 개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와중에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비국 유도 로켓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많으신데 저도 미국에서 확인한 결과 미국이 동급 제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LIG 넥슨이 생산한 것과 비슷한 제품들을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훨씬 더 먼저 만들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하나 시스템은 레이더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그 우리나라에 들어가는 군함과 전투기 뭐 탱크에 들어가는 레이더들 다 하나 시스템이 만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을 해야 되나 이 레이더라는 건 개별적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탱크에 들어간 레이더, 뭐 함정에 들어간 레이더, 전투기에 들어간 레이더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개별 플랫폼의 판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앞으로 전망들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이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건 이제 하고 지금 지금 한국 방산 수출에서 굉장히 수출 비중이 큰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일 제품, 그 다음에 단일 국가 상품 비중이 너무 높아요. 네. 폴란드에 전차 800대를 수출한 게 엄청난 규모의 그 계약이라서 8조 원이 넘던가 이런데 요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달에 계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이제 그 어떤 분이 가셔가지고 지금 인터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으나 폴란드 이외의 새로운 수출처를 빨리 찾으면 이 엄청난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폴란드 수출 말고도 이제 전차 수출 말고도 이제 좀 다목적 무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LIG 넥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과 협업해가지고 수출하면 신특수 무기에 대한 수출도 좀 많아질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 만드는데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 이 두 개를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KDDX 사업이라는 그 사업에 누가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싸우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방위사업청에서 원팀 MOU를 맺었는데 이 MOU가
어떤 사업, 특정 사업에서 잘 지내자는 MOU예요. 앞으로 사실 경쟁할 가능성이 있고 서로 분쟁을 해서 이제 방산업체들이 경쟁하면 이제 선의의 경쟁이 되면 각자 이제 품질도 개량하게 되고 단가도 낮추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의 협력과 그다음 배분이 어떻게 되고 이제 우리 정부나 방위사업청이 이 두 회사의 역할을 어떻게 배분하는 게 따라가지고 앞으로 추가 성장세가 예상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미국 MRO 사업에 대해서 두 회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심지어 하나오션은 이미 MRO 사업에 들어갔죠. 이 MRO 사업이 이윤율이 굉장히 낮아요. MRO라는 건 결국에는 그 낡고 또 고장난 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이 뜯어 고치는 와중에서 사실은 한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윤이 많이 남는데 미군 해군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부품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단점이 있어요. 다만 미 해군 MRO가 되면 전 세계 해군의 MRO가 된다. 그리고 미국 해군 이외의 MRO를 할 때는 성능 개량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하나 에어로 LI 넥슨 장비가 들어가면서 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된다. 또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쏘는 SLBM 기술이 있는데 이게 핵무기 보유국만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한국이 시정을 했거든요. 여기에 관심 가지는 중동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남들이 갖추지 못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잠수함 수출 이런 게 굉장히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체인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한항공은 무인항공기 전문기업이자 MRO 전문기업입니다. MRO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방위사업 쪽에서는 대한항공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항공기체들 MRO 굉장히 오래 해서 이게 노하우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 배 MRO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이것도 좀 주목해보고 싶다 하고 그리고 무인기 시대, 그 드론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얼마 전에 대한항공에서 만든 스텔스 무인 편대기 요게 지금 첫 선을 보이는데 앞으로 수출 가능성은 물론 군대 투입도 아주 이제 전망이 밝아가지고 작년에 좀 R&D 예산 축소로 대한항공이 좀 고통을 겪었으나 올해부터는 다시 비상할 수 있고 아직까지 매출액이 그렇게 그 항공 운송 산업보다 매출액이 낮은데 이 제조업으로서도 매출액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꾸준히 이제 발행될 수 있다. 수출도 된다. 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대한항공을 마지막으로 넣어봤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방산 섹터는 올해도 좀 괜찮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괜찮게 보고 다만 이제 매출이 나오는 방산 섹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업체들 말고도 MNC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의 매출도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큰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뿐만 아니라 이 큰 업체들이 잘 나가면서 같이 잘 나갈 수 있는 업체들에도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방산 특성상 정보 공개가 뒤늦게 오픈되는 경우가 많은데 방산수 투자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K방산 투자 포인트 마지막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K방산에 투자라는 책을 썼지만 금융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뭐 수익률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방산주라는 게 앞서 말한 듯이 굉장히 비밀스럽거나 비밀 유지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 많고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벌고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파악이 힘든 거기 때문에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다 해도 이 정보가 얼마나 언제 어떻게 확산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은 사실 실제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실체랑은 좀 다르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어떤 게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2023년 말에 한번 했는데 이때는 비밀로 하고 유지를 했다가 2024년에 국방부 장관님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하면서 이걸 오픈하게 됐어요. 호재를 알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미리 사가지고 했는데 이게 호재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이거 왜 안 오르지 했다가 뒤늦게 발표가 돼가지고 오르는 것들 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이 이제 방산 수출이나 이런 실제적인 성과랑 그다음에 그 주가가 연동되는 게 반드시 싱크되지 않는 게 방산주의 특징입니다. 비밀이 많고 사실 아무리 전문가나 이런 분들 있더라도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호재, 이게 뭐가 된다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업체의 그 기본적인 펀더멘탈, R&D 역량, 어떤 고객을 가지고 있냐 이런 거에 좀 주목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이제 기자님이 출간하신 K방산의 투자 요청을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 여쭤봤는데 많은 질문이 남아있지만 오늘 벌써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정도 지났기 때문에 또 아직 오늘 못다한 질문은 다음번에 이제 전쟁과 또 세계 국방의 안보의 이슈가 생길 때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자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김희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